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또 그것에서 알게 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과 물가의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 문제들을, 또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들을, 또 가계 문제, 개인적인 재정에 대한 문제들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고 있는데, 가계 부채든 기업 부채든 부채 있는데 이자 부담에 대해서 크게 이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금리에 대한 것 별 문제 없이 감당해 올 수 있었지만, 고금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드디어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드디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F를 우리나라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 중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500% 넘었던 기업은 거의 100% 부도가 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800%가 넘었던 기업들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면서 부채 비율을 400%까지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IMF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또 모든 기업체에 대한 부채 비율의 적정성을 200%로 반 낮추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규모들, 가계 부채이든 기업 부채이든 부채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과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잘못하면 은행만 위한 것이 아닌가, 이자만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아쉬움이 생기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채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 정도 수입이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현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가요, 씀씀이가 좀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비도 발생하고 있고 또 품위주의도 발생하다 보니 나름대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되면 넉넉할 것 같고 한 550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 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만족하십니까? 월 1000만 원이면 남보다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뭐 행복하시겠네요? 충분하겠네요? 넉넉하시겠네요? 여유가 있으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좀 부족합니다. 옷도 좀 좋은 옷, 나름대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옷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취미 활동도 하다 보니 비용이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조금 더 베풀면 살 것 같은데 베풀 만한 여유가 쉽지가 않네요. 현재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 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요. 자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입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리어 있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만 원 수입이면요, 150만 원 살 생각을 하는 거고요. 300만 원 수입이면 250으로 살 생각을 하는 거고, 500만 원 수입이라면 400만 원의 수입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수입이라면 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모든 걸 집행하고요. 200만 원을 남기는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여유 있는 흑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것, 개인의 소비에 대한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여러 면에서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이 뭘 말합니까? 원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재, 원자재, 원료비, 재료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경비까지 포함해서요. 원가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허용되었던 모든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남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하는 과정 속에서 컨설팅을 많은 곳을 해봤는데 하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컨설팅을 많이 해봤더니 어떤 솔루션이 있습니까? 제너럴 솔루션이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각각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A 회사에서 했던 정답이 B 회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말하면서 빚을 지면 안 된다, 빚을 줄여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 있어서는요, 빚을 많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더 내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죠. 일반적이진 않죠. 자, 뭘 말합니까?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또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에 대한 것, 그리고 용기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판단에 의거해서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개척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대중에 편승하지 말고 넓은 길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남이 다 가면서 같이 가지 말고 나의 길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것은 나다움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M&A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강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양산 준비를 잘해서 양산을 잘 하도록 대량 생산하도록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량 생산의 물건을 마케팅을 어떻게 잘하고 회사를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쭉 순서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R&D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R&D 잘하는 사람은 R&D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R&D를 잘한 후에 그것을 마케팅을 생산 잘할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왜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매우 당황했었죠. 왜냐하면요, 제가 만나는 기업체 사장님들 은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정년퇴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60세, 65세, 70세가 되면 정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는 기업의 사장님들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하지 않습니다. 마치 회사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 인생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대 교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M&A, 기업을 사고 파는 것, 그것도 드디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벤처 기업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는 코스닥에 있는 상장된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크게 성공했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회사도 매우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사를 단기간에 키울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더니 M&A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어머니께서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했었는데 자기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M&A 기회가 와서 그 기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을 얻게 된 거죠.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사고 팔고 관심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면서 오늘까지 몇 번의 M&A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에 와서는 큰 코스닥 기업까지 M&A를 하게 돼서 상장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해갈 생각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M&A 시장에 대해서 또 기업을 사고 파는 데서 매우 적극적이고 재능이 있어 보여서 또 경험도 많아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젊어 보이기 때문에 나이를 물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마예요? 몇 살이에요? 물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29살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매우 젊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대에 우리는 M&A에 대해서 전략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불확실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 디플레이션 시대, 모든 물가가 올라오는 시대에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줄여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것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를 잘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폭을 넓혀서 M&A에 대해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